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친한 대학 동기의 청첩장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매주 적어도 격주에 한 차례씩은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10대, 20대의 빛나는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는 합니다. 추억도 떠오르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요즘 비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더니 결혼을 하려는 친구들은 또 잘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메신저 단톡방이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연락이 잦은 요즘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연락에 결혼 소식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면 파혼, 늦으면 이혼 소식도 자주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은 경우도 있고, 어쩐지 결혼 생활이 위태위태하다 싶었던 친구라 이혼 소식이 새삼스럽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친구의 파혼 소식에 위로의 말을 건네다 문득 저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딱 1년 전 오늘 저는 이 친구처럼 다른 친구들에게 파혼 소식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개 중에는 안타까운 파혼도 있고 정말 속 시원하다 싶은 파혼도 있잖아요. 제 경우는 후자였어요. 저는 정말 조상님이 저를 도우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던 파혼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저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가정의 보통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고향인 여수에서 부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몇 년 전 퇴직을 하셨고 지금은 노년을 즐기고 계세요. 비록 퇴직 후에 연금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사치와는 거리가 먼 보통 분들이셨어요. 절약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라고 제게도 늘 강조하셨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딱히 무력이 없는 편입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향과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된 거죠. 다른 지방대학의 간호학과를 지원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었기에 대학을 결정하기까지 조금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부모님 눈치가 조금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대학 학비는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게 서울은 정말 근사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살이는 만만치가 않았죠. 그 빛나는 도시의 물가는 제가 고향에서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비쌌습니다. 특히 집값이요. 한때는 대학 생활의 로망이라는 자취 생활을 꿈꾼 적도 있었죠. 하지만 학교 근처의 원룸 가격을 알아본 후에 저는 바로 그 꿈을 접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대학 생활의 로망은 이뤘지만 대신 기숙사 생활 동안 같은 방을 썼던 동기들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는 없는 편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별일 없이 혹은 별탈 없이 평범한 생활을 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과외를 했어요. 생활비를 보태야 했거든요. 다행히 학교에 들어가서는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 부담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직한 후에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고생을 할 때 다행히도 저는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학과의 특성상 졸업 후에는 당연히 같은 계열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간호사는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로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저의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남은 건 제가 원하는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운도 좋았고 학교 성적도 좋았던 편이라 다행히 간절히 바라던 1순위의 대학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교대 근무는 물론이고 높은 업무 강도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사의 복지 혜택도 좋았고 세전 초봉도 어지간한 대기업보다는 높았거든요. 상여금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정신없이 일이 바쁜 데다 실수도 잦아 적응 기간 내내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끝내 적응을 하지 못해 퇴사하는 동기들도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자 저도 드디어 일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3교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쉬는 날은 직장 걱정 없이 푹 쉬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꿀맛 같던 휴일에 놀러 갔던 어느 미술 전시회에서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2이었어요. 전시회장에 걸린 그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 자꾸 같은 그림 앞을 맴도는 비슷한 취향의 남자였어요. 관람이 끝날 때쯤 그 사람이 먼저 제 번호를 물어봤고 그렇게 저희는 친구처럼 시작했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애는 뭐랄까 처음으로 모든 것이 수월하다 싶었어요. 그동안 연애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와 저 사이에 늘 크고 작은 한 가지씩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학생 때라 데이트비가 없었다거나 취업 준비를 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간호사가 되자마자 만났었던 전 남자친구와는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헤어지게 되었었고요. 그러니 지금이 살면서 처음으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문제 혹은 시간적인 문제 이 모든 장애 없이 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작한 데이트였어요. 남자친구는 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일할 때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편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서로 시간을 쪼개 만나는 데이트가 더욱 즐거웠습니다. 이대로만 만난다면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난 지 만으로 2년이 지나자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남자친구의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깨를 볶느라 바빠 전혀 보이지 않던 그의 단점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사귄 지 1년쯤 지나서 남자친구가 자취하고 있는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을 때 그때가 아마 그 징조를 느꼈던 시작이었습니다. 연애 초반 남자친구는 전 직장 동기인 형과 투룸빌라를 쉐어해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놀러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죠. 1년이 지나 혼자 사는 집을 따로 구해 나오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집에 놀러 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빠, 문 앞에 있는 이게 다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 그거 내 운동화야. 저번 주에 시켰던 게 한 번에 다 왔나 보네. 이게 전부 다 운동화라고? 박스가 10개도 넘는데? 한정판도 있어. 그거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택배는 집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투룸 오피스텔 안에 아직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아주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운동화를 이렇게까지 많이 샀어? 이걸 다 신는다고? 신는 것도 있고 그냥 모으는 것도 있고 운동화 수집이 내 취미생활이잖아. 다리가 지네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외출할 때 신발을 하나밖에 못 신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운동화가 필요한 걸까요? 문이 열린 신발장 틈으로는 이미 수십여 켤레의 신발이 더 보였죠.
사실 저는 운동화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어렵게 구했다는 그 한정판 운동화 중에는 수백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다 리셀가를 주고 구매한 거였죠. 거기다 보관용, 실 착용용으로 똑같은 운동화를 2켤레씩 산 것도 많았습니다. 계절별로 있는 운동화 몇 켤레 정도를 몇 년 동안 신는 저로서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동화 수집이 취미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누구나 취미 한 가지쯤은 있는 거고 그게 신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본적으로 무력이 많은 데다 월급 대비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까운 일본으로라도 꼭 해외여행을 나갔고 고생한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며 고가의 명품들을 턱턱 사대더라고요. 매달 월급날이 올 때마다 수집과 취미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물건들을 사서 모으는 건 기본이었죠. 월급을 다 털어 사재 끼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저축은 하고 있는지 걱정되는 수준이었죠. 집도 없는 사람이 저를 만나는 2년 동안 차를 2번이나 바꿨고요. 지금 타는 차는 당연히 그 사람의 허영을 채워줄 외주차인 건 말을 안 해도 짐작할 만하시죠? 거기다 남자친구는 유행에도 예민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패션 피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옷을 사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뜯지도 않은 옷 택배 박스들이 제가 그의 집을 방문해서 대신 개봉할 때까지 그대로 쌓여 있고는 했거든요. 진짜 옷이 필요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려고 산 것도 아니었던 셈이죠.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그 사람의 이런 단점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사줄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게 조금 월권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사실 처음에는 몇 번 잔소리를 한 적도 있었는데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냥 저러다 나중에 통장 잔고를 보면 정신 차리고 그만두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결혼 이야기가 나온 마당이라면 상황은 이전과는 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가 결혼을 한다 쳐? 일단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야근이 많고 라영이 너는 3교대라서 출퇴근 시간이 매번 달라지잖아. 그런데 신혼집이 멀리 있으면 더 피곤할 테니까 최대한 서로 직장 중간쯤에 구하자. 아니, 지금 신혼집 위치를 묻는 게 아니야. 나는 전세고 오빠는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잖아. 집 구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야. 어떤 집을 구할지랑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라고.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대충 의논하면 되지. 저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대충이라는 말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매매를 할지 전세를 구할지도 판단해야 하고 아파트로 갈지 빌라를 갈지 신축인지 구축인지 평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지도 결정해야 하고요. 위치를 제외하고서라도 결정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충 의논하자는 말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됐으니까 그럼 일단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나 얘기해보자. 신혼집은 지금까지 모은 돈부터 오픈해 봐야 견적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사실 나 모은 돈이 얼마 안 되거든. 한 5천만 원 정도? 뭐? 농담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나 농담하는 거 아닌데. 올해 남자친구 나이는 35살이었고 벌써 5년차 회계사였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고요. 세전 연봉이 무려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은 돈이 겨우
5천만 원이라니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어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 묶여있는 돈은 제외하고 말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면 적어도 거기에 넣었다가 돈을 잃었거나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해서 그게 귀찮아 주식은 아예 시작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처음에는 입사하고 월급 받는 게 신기해서 이것저것 사느라 다 썼어. 나중에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보상 심리로 많이 썼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하는 일이 업무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심하잖아.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우려가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는 대학병원 간호사인 저도 못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집은 또 어떻게 구하고? 그래서 말인데 일단 반전세로 빌라 같은 데서 시작하자. 대출 좀 받고 하면 좀 오래된 작은 빌라 같은 곳은 전세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다 너도 모은 돈 좀 있잖아. 친구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무슨 회계사가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하긴 월급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렇게 써대는데 잔고가 남아있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여기서 남자친구를 들들 볶는다고 흥청망청 다 써버린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철없는 남자와 정말 이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조차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의 말대로 작은 빌라에서 반전세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모은 돈에다가 지금 자취방에 전세금을 빼고 둘 다 각각 대출을 받으면 결혼을 시작할 돈은 되더라고요. 비록 남자친구는 이미 예전에 받아둔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태라 그마저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요.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보는 눈들도 많은데 호텔 결혼식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길래 결혼을 엎어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말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 대출금 갚을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가며 열심히 돈을 모으기로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갑자기 소비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결혼식 날까지는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결혼 준비에 다른 장애는 크게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원래 신부를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인 제가 원하는 결혼식 로망이 아예 없었거든요. 지금 그럴 처지도 아니었고요. 결혼식장도 하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식사만 맛있으면 되지가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성수기 요금은 거의 몇 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몇 달 뒤인 겨울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죠. 그 밖에도 메이크업이니 웨딩 촬영이니 드레스니 사실 이런 것들에 저는 큰 욕심이 없었기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돈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다만 신혼여행만큼은 평생 가지고 갈 추억이니 둘이서 좋은 곳으로 가서 푹 쉬자 싶어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 진행되어 갔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저의 예비 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첫 만남부터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남자친구의 고향은 남해였습니다. 서울에서 끝없이 차를 달려가야 하는 곳이었죠. 외아들인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을 무렵에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고향에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요. 언젠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게 꿈이라는 얘기도 종종 하고는 했었죠. 아무래도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다 보니 어머니와 사이가 각별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의 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남해로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만류하시더라고요. 길도 먼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고, 당신이 직접 올라오시겠다고요. 와주신다면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뵈면 될까? 어머님 남부터미널로 오실 텐데 거기서 너무 멀지 않게 강남 쪽 맛집으로 예약할까? 내가 저번에 우리 엄마랑 갔던 곳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아니, 찾아볼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대. 아, 진짜? 거기가 어딘데? 저번에 친구분들이랑 갔던 호텔 레스토랑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야. 이번에도 거기에 가시겠다네? 그래? 엄청 맛집인가 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이미 예약도 해놨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 레스토랑이 정말 맛있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첫 만남에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그곳으로 나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처음 봤던 그 순간의 기억이 사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오너 일가도 그렇게 많은 명품을 두르고 다니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셨더라고요. 어서 와요. 우리 청원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찾아뵈었어야 하는 건데. 아유, 뭐하러. 그 시골에 내려와요. 남해에는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밥집도 없어요. 앞으로도 내려올 필요 없이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도록 해요. 나도 여기 자주 오는 편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예비 시어머니는 서울 사람 못지않게 스타일도 화려하셨어요. 제가 지방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남자친구의 말로는 그냥 꾸미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바로 디자인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큰 로고가 반복적으로 뒤덮인 화려한 패턴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눈만 제대로 달려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가방과 구두, 스카프, 블라우스, 그리고 헤어핀까지 모조리 같은 패턴의 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자꾸 제 시선을 끌었던 미친 듯이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들까지도요. 인상적인 첫 만남 이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를 뵐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하루는 근무가 없는 오픈날이라 집에서 침대에 누워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오게 됐는데 시간이 남아서 같이 식사나 함께 했으면 좋으시겠다고요. 남자친구는 이번 주 내내 일이 많아서 거의 야근 중이라 나오기 힘들다고 했고요. 갑작스런 연락에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얼른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나갈 준비를 했죠. 문자로 찍어주신 레스토랑 주소는 5성급 호텔의 고급 중식당이었습니다. 저도 TV에서 봐서 아는 곳이었죠. 호텔 레스토랑을 참 좋아하시나 보다 싶었죠. 도착했더니 이미 테이블을 잡고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줄줄이 놓인 백화점 쇼핑백들도 함께요. 어서 와요. 메뉴는 내가 먼저 시켰어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 백화점 들렸다 오셨나 봐요. 응. 저번에 예약해놨던 백이 어제 들어왔다고 해서 온 김에 들렀지. 내가 작년에 오더 넣어둔 건데 반년이나 기다렸지 뭐예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명품을 든다니까. 여기 다른 곳들은 온 김에 이 가방에 맞춰서 신을 구두랑 스카프 같은 것 좀 샀지. 서울 자주 오려면 이것도 일이라서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 제 눈앞에서 슬쩍 쇼핑백 안에 겉포장을 풀어서 가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1,000만 원쯤 하는 가방이었어요. 제 친구가 결혼기념일 겸
진급 기념으로 남편에게 받았다고 한참을 자랑했던 바로 그 백이었거든요. 불현듯 예비 시어머니의 소비 패턴에서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오른 건 저의 기우였을까요? 이제 우리 정원이랑 결혼할 건데 말은 편하게 해도 되죠? 아, 네,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말은 편하게 놓을게. 그런데 저번에 봤을 때도 그렇고 나영이는 원래 꾸미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어쩐지 아까부터 자꾸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는 것 같더라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가지고 온 보세 핸드백 쪽으로 힐끔 시선을 주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일하거나 활동할 때 편한 것들 위주로 사는 편이에요. 옷이든 물건이든지요. 아유,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너무 편한 차림으로 다니면 난 좀 그렇더라. 결혼하고 나면 우리 정원이랑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것도 같이 나갈 일이 많을 텐데 수준은 맞춰줘야지. 수준이라는 그 말이 조금 듣기 거북했던 건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여기 나온 차림새만으로 수준 운운하시는 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또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미리 시켜놨다는 메뉴는 이 중식당의 최고급 코스 요리였습니다. 무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였죠.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금액대의 음식이었고요. 너무 맛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워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후식으로 나오는 과일의 수정과까지 무려 1시간 반에 걸친 코스를 천천히 다 즐긴 뒤에야 오늘의 식사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도 너무 잘 먹었구나. 앞으로도 우리 종종 이런 시간 갖도록 하자꾸나. 나는 먼저 화장실에 가 있을 테니까 너는 다 챙겨서 천천히 나오렴. 예비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급하신지 서둘러 일어서서 중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저도 가방과 겉옷을 챙겨서 뒤따라 나왔죠. 아니,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나가려는 저를 황급하게 붙잡더라고요. 계산을 안 하셨다고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먼저 밥을 먹자고 부르신 데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묻지도 않고 시키셨길래 저는 시어머니께서 계산을 미리 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당황해서 얼른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무려 제 한 달치가 넘는 식비가 겨우 고작 식사 한 끼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화장실을 다녀오신 예비 시어머니가 제 팔짱을 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느끼한 걸 많이 먹었더니 카피가 당기는구나. 우리 차 한 잔 더 하고 가는 게 어떠니? 시간 괜찮지? 네, 물론 그것까지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었고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혼자 드신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식사를 한 건 맞으니까 조금 비싼 밥값을 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렸다고 치자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렇게 뭔가 짚어 말하기는 애매한데 어쩐지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은 만남을 몇 차례 지속한 이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동 맞바지 준비로 돌입하고 있을 때였죠.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계신 큰이모 댁도 방문할 겸 엄마 생신 때는 항상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모네와 저와 부모님 다 같이 함께 모여 외식을 하는 게 우리 가족의 전통 아닌 전통이 되어버렸죠.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엄마 생신 때부터는 남자친구도 같이 밥 먹으러 놀러 오라는 말에 함께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엄마를 몇 차례 만났고
핸드폰으로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저번 생신 때도 남자친구가 참석을 했으니 당연히 이번 생신 때도 같이 갈 거냐고 제가 먼저 물었죠. 그런데 제 말에 조금 부담스럽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는 빠질게. 결혼 전에 가족분들끼리만 오붓한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나 내일 엄마 선물 사러 갈 건데 퇴근하고 백화점 좀 들렀다 가자. 가서 선물 사고 간 김에 거기서 저녁도 먹고. 어때? 그런데 어머님 생신 선물 뭐 살지는 정했어? 아니, 대충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받은 게 몇 개 있기는 한데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사려고. 그런데 내일 밥값도 너가 내는 거 아니야? 어디서 먹는데? 저번에 갔던 스시집 갈 거야. 엄마가 회를 좋아하셔. 돈은 당연히 내가 내는 거고. 부모님 생신에 자식인 내가 밥값을 안 내면 누가 내? 계속 듣고 있자니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싶더라고요. 당연하다는 제 대답에 남자친구는 조금 떨떠름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을 조금 아껴 썼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한 건 맞지만 부모님 생신에 쓰는 비용을 줄이자는 건 좀 그렇잖아요? 경조사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거기다 제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가 우리 엄마 선물을 산다는데 이게 말릴 일인가요? 이해가 되지를 않았죠. 그러자 제 표정을 읽은 남자친구가 얼른 덧붙이며 말했습니다. 너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서로 양가 부모님한테 쓰는 돈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돈이 없는 상태니까. 나중에 급한 불 좀 끄고 나면 그때 다시 잘해드리면 되지.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자금 때문에 그러는 건데 부모님들도 아마 이해하실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 걱정스럽게 시작한 시어머니의 소비 패턴이요. 그동안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남자친구의 텅 빈 통장 잔고에는 아마 시어머니의 지분도 상당히 보였거든요. 매번 호텔 레스토랑이나 파인다이닝을 즐기시는 바람에 대접하는 식사비는 둘째치고 다달이 아들에게 뭘 사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벌써 10여 차례였어요. 거기다 해외여행까지 좋아하셔서 남자친구가 매년 몇 차례씩은 보내드렸고요. 그 모든 날들이 아무런 기념일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부모님은 양반이셨어요. 애초에 사치도 하지 않으셨지만 자식인 제게 단 한 번도 뭘 사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제가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하면 딸 자식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무슨 여행을 가냐고 번번이 싫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예비 시어머니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남자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저희 엄마 생신에 쓸 돈을 줄이라는 말에 기분은 좀 그렇긴 했지만 그의 말대로 양가 부모님 지출을 같이 줄여나간다면 그럴 의향도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경조사를 비롯한 양가 관련 지출에 대해 상한선을 정해두는 게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가 더 흘렀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짬짬이 청첩장 모임으로 사람들을 만나느라 한창 바쁠 때였죠. 신혼집 계약도 이미 끝난 상태라서 저와 남자친구는 모두 자취방을 빼고 이미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청첩장을 전달하러 친구를 만났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신혼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문 앞에 또 택배 박스가 쌓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신혼집을 꾸미느라 제가 주문한 물건들도 있었기에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집 안으로 들이고 개봉을 한 그 순간 정말이지 속으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남자친구가 저번 주부터 핸드폰으로 열심히 보고 있던 피규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박스, 그리고 저 박스에도요. 피규어 영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부터 불안한 느낌은 있었지만 설마 했었거든요. 몇 달 동안이나 잘 참는다 싶더니 또 옛버릇을 못 버리고 물건을 사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가격이라도 몰랐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게 개당 몇십만 원씩이나 하길래 뭐가 이렇게 비싸냐며 제가 묻기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달력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샀나 싶었더니 언젠가 스치듯 말했던 보너스 시즌이더라고요. 누구는 대출금 갚을 생각에 그 좋아하는 커피값도 아껴보려고 믹스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누구는 마치 남의 대출금, 남의 결혼인 양 보너스 타면 돈 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이미 진작부터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타이밍 좋게도 남자친구의 회식 날이었거든요. 덕분에 만취해서 들어와 양말도 안 벗고 뻗어서 자는 저 왼수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저만 밤잠을 설쳤죠.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출근해서는 일이 손에 제대로 안 잡히더라고요. 퇴근하고 두고 보자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퇴근 후 드디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먼저 집에 도착한 남자친구의 손에 피규어가 싹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 눈치를 보느라 일단 어디 구석에 치워둔 모양이었죠. 눈앞에서라도 치운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오늘이 그 피규어의 제삿날이었을 테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 제가 말을 고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르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어제 틀림없이 피규어를 봤을 텐데도 여태 아무 말이 없자 그걸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라영아, 나 할 말 있는데. 할 말이 뭔데? 은근슬쩍 제 앞으로 다가와 앉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지름에 대한 변명이라도 늘어놓으려는 건가 싶었죠. 죄인의 최후 변론이라도 들어주자 싶었어요. 최소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린 대답 대신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그래서? 이제 결혼이 진짜 코앞인데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점수 좀 미리 따놓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장래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점수를 따놓으라고? 우리 어머니 좀 까다롭기는 해도 의외로 취향만 알면 맞춰드리기도 쉬워. 그날 저녁에 식사는 내가 살 거니까 됐고 너는 그냥 선물만 가져오면 돼. 선물만 가져오면 된다고? 우리 어머니 명품 좋아하시는 거 알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땡땡인데 엄마가 거기서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가방이 있거든? 알아보니까 이번에 한정 수량으로 입고된 것 같더라고. 그제서야 저는 이 인간이 하려는 얘기의 주제를 알아차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에 점수를 따는 게 마땅한 예비 며느리가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재고 없어서 걱정할까 봐 내가 미리 연락해놨거든? 그 매장 우리 어머니가 VIP라서 예약해주겠다고 하더라고. 내일 너가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 제 친정엄마 생신에는 결혼을 해야 해서 돈을 아껴야 되니 없는 형편에 지출이 과하니 별내기를 다하면서 돈 아까운티를 그렇게 냈잖아요. 자식인 제가 엄마한테 쓰는 돈에도 눈치를 주더니 결국 저를 백화점 앞에 내려주면서 장모님 선물이랍시고 내민 게 뭔지 아세요? 겨우 꽃 한 송이였습니다. 꽃다발도 아니고 딱 포장된 꽃 한 송이요. 그걸 저희 엄마한테 내밀기도 부끄러워서
그날 엄마한테는 제가 새 꽃다발로 한아름 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 저더러 자기 엄마 명품 가방을 사오라고요? 세상에 진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저번에 우리 서로 부모님한테 쓰는 지출을 좀 줄이자고 하지 않았어? 에이, 그건 평소에 양가 경조사 얘기지.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 안 그래도 예쁜 며느리가 결혼 전에 가방까지 사오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예뻐하시겠어. 결국 다 라영이 너 좋은 일이지. 우리 어머니 남한테 뭐라도 좀 받으면 그것보다 배는 더 돌려주시는 분인 거 알잖아.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진작 샀을 거라는 말에 그 가방 꼭 가져갈 테니까 주말에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좋아서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역시 내가 와이프를 잘 골랐다는 둥, 자기 안목은 틀릴 리가 없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면서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연차를 쓰고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들어간 모든 돈을 정산했습니다. 업체마다 차례대로 취소 전화를 돌렸고 위약금 내역까지 모두 받았고요. 결혼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때라 취소할 것도 별로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 이 빌라도 내놓겠다고 말을 했죠. 주말이 되자 예비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했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말했던 그 가방을 들고요. 오늘 제가 선물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미리 전달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전에 없이 밝으셨거든요. 제가 나타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제 손을 잡고 본인의 곁으로 앉히시더라고요.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혔을 텐데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죠. 정원이가 그러는데 무슨 선물을 다 가져온다고 했다며? 시어머니는 제가 자리에서 앉아서 숨을 돌리기도 전에 본론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가지고 온 쇼핑백을 넘겨드렸습니다. 아주 두 사람 눈길이 어찌나 따가운지 하마터면 쇼핑백에 구멍이라도 나는 줄 알았어요. 가방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자친구, 그 인간 얼굴이 전에 없이 밝아지더라고요. 어머, 이 때깔 좀 봐. 정은이 너도 영선이 하지 말지. 걔가 이 가방을 며느리한테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대든지 아주 눈꼴이 시려서 그동안 내가 참을 다 설쳤지 뭐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기분 좋으시겠네. 어머니도 가서 자랑하세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이런 거 생일마다 사다 줄 거라고요. 그래도 되겠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는데 예단이 변변찮아서 마음이 좀 그랬다. 아무리 돈 아껴서 하는 결혼이라도 시엠이 가방 선물 하나 없이 시집을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날로 먹으려는 심보나 마찬가지지. 당신 아들 나이 35살에 달랑 5천만 원으로 장가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모은 돈 몇 억의 주식이며 적금까지 다 털어서 신혼집에 살림살이까지 다 장만한 며느리는 도둑심보라고요? 정말로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웃긴 그 심정 다들 아시죠? 거기다 매년 이런 선물이요? 아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두 사람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고요. 어머님, 섭섭하신 줄 알았으면 진작 드릴 걸 그랬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예,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아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그때 쇼핑백 안에서 종이 영수증을 꺼낸 남자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라영아, 이거 결제 내 카드로 한 거야? 응, 맞아. 저번에 오빠가 나한테 맡긴 카드. 그걸로 결제했지? 아니, 왜 계산을 내 카드로 해? 오빠가 그랬잖아. 연락해놨으니까 가서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고. 픽업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무슨 애가 말귀를... 상식적으로 우리 어머니 선물인데 네 돈 주고 사와야 할 거 아니야. 본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내역서에 남자친구는 기가 막힌 얼굴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상황을 파악한 듯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태어난 얼굴로 대꾸했어요. 무슨 말이야. 본인 어머니 선물은 본인이 챙겨야지. 이건 오빠가 할 몫이고 난 어머님 선물 따로 챙겨왔어. 그러면서 따로 챙겨놨던 쇼핑백에서 꽃 한 송이를 꺼냈어요. 저번에 남자친구가 가져왔던 것과 정확히 품종까지 똑같은 걸로요. 일부러 같은 가게에서 사왔거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 매년 어머님 생신은 제가 이렇게 꼭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너 지금 난 놀리는 거니? 기가 막혀? 야, 김나영, 너 지금 장난해? 어머니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오빠야말로 뭐하는 거야? 양가에 드리는 돈 줄이기로 했잖아. 우리 엄마 선물도 오빠가 준비했길래 나도 똑같이 준비했어. 금액도 똑같이, 정성도 똑같이. 그래야 누가 더 했니 덜 했니 뒷말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나랑 반반 똑같이 하자는 거야? 이게 결혼하자는 사람 태도야? 남자친구는 아주 펄쩍 뛰면서 제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왜? 너네 엄마랑 너랑 나한테 빈대 붙을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반반하자니까 화가 나? 뭐, 빈대? 빈대라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반반 결혼도 아니잖아.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에다 내 앞으로 낸 대출까지 5억을 넘게 해왔는데 넌 5천만 원에 대출 몇천 추가한 게 다잖아. 이게 날로 먹으려는 심보가 아니면 뭐야? 남자친구는 당장 파혼이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화가 나서 뒤집어진 저 인간 얼굴을 여러분들도 보셨어야 해요. 정말 어찌나 통쾌하던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하자 레스토랑 직원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 핸드백에서 가져온 종이를 꺼내 그 인간의 면상에 던졌죠. 결혼식 외에 남은 절차들 취소하고 위약금 정리한 거니까 1원까지 계산해서 정확히 반반 보내. 집은 어차피 내 돈으로 한 거니까 됐고 네 집은 전부 다 집 밖에 내놨으니까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맘대로 하고. 여기까지가 딱 1년 전 저의 파운 스토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잘한 단점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이 결혼을 접었어야 하는 건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뭐에 시익이라도 했었는지 그 사람의 단점까지 제가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은 정말 불변의 진리였죠. 한동안은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파운으로 날린 돈을 생각하면 가끔씩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혼보다는 파운이 낫잖아요. 본전 생각해서 그 결혼을 강행했으면 저의 1년 뒤인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조상님이 도왔다 싶다니까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혼이라는 작은 나무에 묶여 인생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는 없으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